카일 하퍼의 수치에서 제로라는 책입니다. 카일 하퍼는 고대 로마사 분야의 저명한 학자로 이제 고대 로마 사회에서 성윤리 전환에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관한 책이고, 이분은 이제 하버드에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역사학자로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뤘습니다. 노예제도 관련 책 나왔고, 또 고대 사회에서 어떤 재난이 있을 때 어떤 사회적 변화 문제 막 이런 것도 책을 좀 쓰셔가지고요. 아마존에 보면 kindle로 막 책고 살펴보실 수 있고, 오늘 주제는 이제 책이 좋은 점이 1세기 그 기독교 세계관이 만들어질 때의 고대 그리스 로마의 그냥 객관적인 성윤리 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자료 플러스 이제 기독교가 형성되어가는 초기 뭐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까지 그때의 기독교와 이런 고대 성문화 윤리가 만날 때 어떠한 변화들이 생겨나는지를 같이 연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책이고요. 핵심 메시지는 이제 고대 세계의 성윤리가 수치라는 사회적 개념 기반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게 기독교 신학 동네와 만나면서 이제 죄라는 패러다임으로 변환하게 되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수치라는 개념은 뭐 지금 사회에서도 사실 명예 개념은 좀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이게 더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책에 인용한 내용이 있는데요. 각주 1번에 로버트 카스터는 푸도로에 대한 정의는 그 본질을 완벽하게 포착합니다.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종류의 정당한 비판에 취약하여 자신에게 불편함을 느끼는 것. 다시 말해 수치심은 도덕적 공동체에 잠재적으로 유효한 불승인 때문에 개인이 경험하는 감정 또는 감정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어떤 윤리 체계이면서 동시에 개인의 감정과 그것도 포함하는 모든 그런 개념으로 이제 수치 개념을 이제 접근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죄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약간 신학적 개념이 들어가죠. 어떻게 보면 신학적이고도 사회적인 개념으로 하나의 세계관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우주적 질서와 연결되어 있고 신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수치에서 죄로 변화가 되었다. 근데 이제 이 책의 포인트는 이러한 변화가 1세기, 2세기에 딱 완성된 건 아니고 이제 4세기, 5세기, 6세기 지나면서 오랜 이제 논의와 그리고 법의 제정과 변화와 이런 게 되면서 서서히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주제에서 조금 덜 중요도를 좀 놓쳤던 것은 이제 첫째로는 로마 시대 동성애 규율하는 법적 체계가 성의 역사에 대한 주요 연구들에서 제대로 통합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법적 체계에 대한 연구가 좀 덜 됐다. 그리고 이제 몸의 거래 여기서 그 그냥 매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혹시 이런 번역이나 이런 단어들 혹시 문제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고대 로마를 이해할 때 엄청 중요한 개념인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중요도를 놓쳤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초기 형성되는 이제 5세기, 6세기까지의 개념에서는 이 모든 걸 이해할 때 자유의지라는 개념을 이제 교회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런 행위자성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건데 그 부분을 조금 놓쳤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자유의지와 행위자성의 문제를 가지고 성윤리로 들어갈 때 이 명과 암 두 가지가 이제 모두 들어가게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몸의 거래, 매춘이나 이런 성적 윤리 이런 시스템을 이해할 때 고대 사회의 어떤 물리적 구조, 물질적 구조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해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초기 1, 2세기 소수 종교였는데 이제는 주류가 돼서 세상 안에 내재된 종교로 변모하면서 이런 성적 규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이제 그거를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고대 로마의 성윤리 부분을 조금 제가 자세하게 적었고 각주로 좀 더 추가를 했는데요. 이게 또 이제 아마 참여하신 분들이 그래도 기독교적인 뭐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진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옛날 역사적 자료도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어떻게 공명할까를 이해할 때 이런 배경지식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제 전문 신학자들도 다 이제 이런 고대 그리스 로마 역사 연구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차용해서 이제 신학을 조금 합니다. 그러니까 케파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하버드나 뭐 이런 데서 하는 이런 연구들이 사실 현대 신학에서 하는 모든 담론의 사실 토대가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same sex ero스라는 영어 표현을 그냥 동성 에로스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게 그냥 번역 맡기면 막 동성애도 되고 막 이래갖고 좀 이 개념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 책에서도 인용되는 다른 이제 전문가 집단에서는 이제 로모섹슈얼리티라는 말을 만들어서 쓰기도 하거든요. 로마에서의 섹슈얼리티가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랑 좀 다르니까 어떤 단어를 만들자. 겹치는 것도 있는데 좀 다른 부분들 많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동성 에로스를 이해할 때 성적 관계에서 이 고대 세계에서는 세계관이 좀 다르니까 어떤 능동적, 수동적 역할과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이게 명예가 되냐, 수치가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코드가 작동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이제 남성 시민은 능동적이고 지배적인 역할을 맡는 한 이제 자기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잃지 않게 되는데 만약에 수동적인 어떤 역할을 맡게 되면 이거는 이제 비남성적인 것으로 이제 명예와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수치의 문제, 불명예를 얻게 된다. 그래서 근데 이제 노예들은 이제 명예가 없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패러다임에 접근을 하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노예가 능동적이나 수동을 했다고 해서 뭐 어떤 법적 처벌이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고. 근데 이제 소년회가 이제 많이 또 이제 나오는데 이따가 다시 그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의 소년의 문화가 이제 있잖아요. 멘토 관계, 멘티 관계. 이제 그게 또 로마사에서는 또 어떻게 문화적으로 변형이 생겨났을까를 고민하는 것도 이 책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옆에 제가 구글에서 이제 불법 다운로드로 가져왔는데 책에 나오는 이제 76년에서 138년이라고 나오더라고 찾아보니까 로마 이제 하드리아누스 황제와 남성 애인 안티노우스 관계가 2세기에도 이런 동성간 에로스가 중요한 이슈였다라는 걸 하나의 증거다. 앞에 보면 이제 미셸 푸코나 이런 사람들은 또 앞선 연구자들은 이게 자연스럽게 2세기 때부터 남성 동성애나 이런 게 좀 줄어든 게 아니냐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발굴되는 데이터로는 그렇진 않았다라는 증거 나오는데 이 황제의 이야기를 각주로 살짝 찾아봐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만났고 어떤 관계였고 죽은 이후에 어떻게 이 연인 남성을 또 신격화하기 위해서 사원을 짓고 동상을 세우고 그 깊은 애도에 들어간 어떤 그런 역사 자료들이 쭉 있다 보니까 요거는 되게 대표적인 어떤 세임 섹스 에록스의 데이터겠구나 이렇게 밝혀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국에서 신격화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뒷부분에 제가 이제 그 법령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쭉 따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스칸디아 법 이거는 렉스 스칸티니아 이거는 이제 1세기 기원전 1세기 때부터 이제 원래 있던 아까 남성의 수동성은 이제 엄격한 제가 되는 거고 또 고대 그리스 소년회와 다르게 남성 신임인인 경우에는 이것도 보호해야 한다. 뭐 이런 로마 그런 문제가 법이 있나 봐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지켜졌냐는 좀 그 논쟁의 여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다시 총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여성은 자기 성적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해 가느냐, 남성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해 가느냐가 이제 일단 이 책에서 처음에 포인트를 잡는 부분인데, 이제 로마 사회에서 여성 성적 도덕성은 뭐 수치라는 개념과 함께 여기 푸디키티아 정조라고 번역된 어떤 개념인데, 요거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여성에게 중요한 걸로 가죠. 뭐 이렇게 들으시면 좀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성의 몸이 한 남성에 속하고 사회 재생산 질서를 유지하는 상징이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여성에게는 이거를 지키는 게 어떤 명예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고대 로마의 문화의 한 축을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매춘을 하는 여성에게는 또 이게 사회적 지위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하지만 그렇게 몸의 거래를 하는 게 이 세계를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으로 서로 이제 인정하면서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시작할 때 아킬레우스 타티우스라는 사람의 어떤 소설을 인용하면서 그 소설 속에서 그 당시 문화가 성문화 윤리 가치가 어떻게 적용되느냐를 이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묘사를 하는데 이 소설이 매우 중요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소설 요트 5쪽이네요. 여기에 보면은 아예 그냥 소설 얘기만 따로 한 페이지를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로마 제국 자유장기 이제 2세기에 쓰여진 로맨스 소설인데요. 여기 보면 레우키페가 여성, 그리고 조금 미모가 조금 있으시고, 그리고 순결, 그 당시 문화였던 그 지위를 가진 여성에게 당연히 이제 필요하다 하는 그거를 지키는 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여성. 그리고 클리토퍼는 남자 주인공으로 이제 이 소설의 1인칭 소설자고, 부부 중심 에로스 추구. 클리아니스는 또 남성인데 이분이 이게 소설에서 중요한 게 이 사람이 남성 소년의 동성 관계를 또 매우 중요한 걸로 이제 소설에서밖에 나와요. 그러다 그렇게 얘기가 나고 멜리테는 이제 레이우키 부제식 클리토폰이란 남자 주인공과 다시 맺어지렸던 젊은 미망인. 그래서 이제 그 성윤리에서 가장 이상향으로 묘사되는 레오키페라는 여주인공은 해적에게 납치돼서 굉장히 이제 시련을 당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자기의 자유와 그리고 명예를 잃지 않기 위한 투쟁 그걸 해내는 주인공으로 묘사가 되고 동시에 또 매춘부 같은 경우에는 또 희생을 하면서 이제 그걸 자기네 새로운 걸로 가져가게 되는 그런 캐릭터로 또 묘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소년의 이야기를 할 때 이 대화를 할 때 클리아니스죠. 클리니아스. 이거 오히려 이제 소년회가 사실 더 중요한 엘리트 문화의 그런 거라는 거를 묘사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성 또한 클리토폰이 약간 남자 주인공이죠. 보통 여성에게 얘기되는 성적 순결도 이 주인공이 나중에 여자 중에 돌아올 때 나도 사실 그런 걸 잘 지켰다 하면서 정조와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 소설 속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관심과 문화와 뭐 이런 게 많이 녹아져 있어서 또 그 당시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행복하게 둘이 부부 에로스를 이렇게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이렇게 가는데요. 압도적 운명의 힘에 지면한 그 인간 주체성의 한계를 탐구하면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성적 쾌락의 비판적인 스토아 학파. 사실 여기서 요약에선 빼먹었는데 이 책의 한 챕터가 이제 성경에도 되게 중요한 바울의 사상에도 영향을 끼친 걸로 이제 현대 신학에서 나오고 있는 그 스토아 철학. 우리 뭐 중고등 때 금욕주의 막 이렇게 배웠잖아요. 거기서는 이런 걸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묘사하는데 이런 로맨스 소설은 그러진 않고 이러한 로맨스와 섹슈얼리티를 차가차가하고 막 이런 걸 엄청 중요한 걸로 묘사를 하는 또 그런 고대 세계에서도 철학자들이냐 누구냐 어느 집단에 따라 굉장히 이제 입장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매춘에 있어서는 이거는 그냥 조용하게 그 비난받을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로마 이 세계를 지탱하는 거의 공적 제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아마 인용한 게 글이 있을 텐데 이제 청소년이 남자 성인이 되면서 자꾸 혹시 좀 뭐랄까요 바람을 핀다거나 좀 뭐 부도덕한 그런 게 있을 때 부모님이 차라리 저기 가서 이렇게 해결을 좀 하는 식으로 해라 그게 낫다 이런 식으로 혼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게 되게 그 사회를 지탱한 어떤 시스템으로 그냥 자리 잡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남성 시민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수치와 명예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특히 남성은 능동적 그런 관계성을 가져야만 되는 남성다움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결혼을까지 가야 되고 그런 뭐 출산까지 다 해야 되는 요렇게 해야 이제 명예 있는 남성 그리고 자유민 소녀는 남성 시민의 보호를 받고 또 이렇게 가는데 근데 노예 남성은 어쨌든 그런 병의 불명의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보호가 없고 그래서 이제 수동적 태도를 요구받을 수도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그걸 법적 보호를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존경받는 그냥 일반 그런 여성은 또 명예가 작동되기 때문에 수동적 태도를 지키고 자기 순결을 지키는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여성으로 됩니다. 매춘부는 이제 불명예 뭐 그런 쪽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뒤에 보면 이 책의 뒷부분 이제 문학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회개한 매춘부 얘기가 또 굉장히 사회 그 주된 그 소설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모티브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기독교 이야기가 또 그렇게 연결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로마의 소년애가 그리스 소년로 그 소년애랑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이제 차이는 노예제도 문제 같아요. 그래서 로마 때는 이제 멘토 멘티 관계로 청소년 시기에 성적 관계가 포함된 어떤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좀 어떻게 추천되고 괜찮은 사회적 제도였다면 이제 로마 소년에는 그러한 소년애적 관계는 이제 이러한 이제 노예 제도를 통해 해결하거나 매춘이나 뭐 이런 걸로 하나의 문화로 가는 방식으로 가서 여기 이제 워런컵이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제 월계관을 쓴 남성 주인과 어린 노예의 관계가 있고 사실 다 반대편은 조금 더 노골적이어갖고 제가 그 아무리 우리가 성인들의 모임이지만 그래도 이런 공부 모임 이렇게 딱 하면은 혹시 이렇게 시험에 드실 수 있을까봐 직접 검색을 해보시면 노골적으로 그런 관계 묘사한 이런 유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린 노예가 그러니까 그 그리스의 그런 멘토 멘티로 일반 시민을 양성하는 그런 문화라 해서 그냥 노예 소년들은 이렇게 자기 보호받지 못하고 또 그냥 이렇게 문화로 뭐랄까요 훈련받는 게 좀 어떻게 애매하고 하여튼 그런 거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그런 유물들 노예 제도와 윤영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적 삶에 있어서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성분은 이제 각주로 어디 적어놨는데 어디가 있을까요? 굉장히 어린 나이 여기 있군요. 4쪽에 12세가 결혼 나이고 10대 중반에 대부분 결혼인데 상류층은 조금 늦게 할 수도 있었고 근데 이제 한 명의 남편에게 여성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이상화되지만은 남자가 빨리 죽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재혼을 하기도 있고 그래서 그 여성의 성적 삶이라는 게 좀 되게 심플하게 묘사가 돼요. 그냥 그 과정이라는 게 그냥 어쨌든 거의 청소년기에 그냥 결혼이니까 그게 뭐 이제 그게 있다면 남성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도 앞에서 사실 이야기가 많은데 이 책의 문장을 그대로 그냥 인용한 거거든요. 앞에 오히려 굉장히 어릴 때는 얘가 성적으로 어떤 실천을 하거나 뭐 이런 거 굉장히 좀 프리한데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될 때부터 오히려 문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자유인 사이의 어떤 불륜이나 이런 거는 사회적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 문제다 보니까 애기 때야 뭐 너 가서 저기 경험해 성 경험 매춘부를 만나든 뭘 하든 그 남자로 훈련 받는 거 이렇게 하다가 성인이 될 때는 이제 이게 좀 고민이 되는 문제로서 약간 오히려 그래서 남자는 20대 후반에 아마 군 문화나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20대 조금 늦게 아까 여성분들은 10대 초중반에 보통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필론이라고 1세기에 굉장히 바울 시대죠. 바울 앞 시대도인데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텍스트를 많이 남긴 헬레니즘 문화도 익숙하면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유대인이죠. 이분이 이제 당시 그 성문화를 굉장히 비판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인 후손들은 요즘 사람들처럼 막 14세에 막 매춘부 가고 여성들 만나고 이런 거 안 한다. 우리는 다른 여성과 관계없이 순수한 남성으로 우리도 순결을 지키고 결혼한 다음에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그런 문장들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토대로 또 당시 문화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요거는 좀 고민해볼 문제인데 간통은 이게 문제가 있다. 보통 이렇게 가는데 이게 또 사회마다 다 다를 것 같긴 한데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춘 노예와의 관계 이런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관용이 있었고 문제가 되는 건 아까 이제 남성성에 있어서 그 키나이도스라고 하는 남성적이지 않은 여성적인 남자 이거는 동성애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강렬한 갈망 그래서 그러한 수동적 태도로서 이렇게 하는 거를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제 비탄을 하면서 쾌락을 위해서 노동을 견디지 않는 남성 같지 못한 그래서 가장 비판받는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성경 해석이나 바울 이야기는 좀 짧게 가고요. 그 다음 이제 교부들 시대 법에 어떻게 되냐 사회적 접근을 하거든요.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신학책으로 접근을 해야 좀 더 얘기하면 안 돼. 이 저자가 보는 포인트는 뭐냐면 바울은 포르네이아라는 이런 용어가 있는데 원래는 이게 윤리적 판단 단어가 아니라 그냥 매춘 활동을 표현하는 그냥 그런 능동적 활동 표현하는 언어인데 고대 유대 사회에서 이제 제누트라고 하는 어떤 우상을 표현하는 성적인 그런 명예를 우상을 하는 그런 그 비난하는 언어가 이제 이런 포르네이아 음행으로 번역되면서 그 유대교에서 사실 바울 시전 이전에도 신구약 중간기에 그 우상 숭배 비판 목록에 막 있어요. 바울이 이제 이것도 나쁘고 할 때 바울이 다 개발한 게 아니고 그 수백 년 동안 이러한 폭력적 성 문화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계속 공격하는 사회가 비판됐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표현하는 단어로 포르네이아라는 단어. 그래서 그런 복잡한 아까 뭐 노예냐, 뭐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제 다 다른 모든 시스템 말고 그냥 결혼과 이런 거 혼외 뭐 성관계 결혼 아니 말고 이거 다 죄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한 어떻게 보면 깔끔한데 그런 식의 세계관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그냥 남성이 남성 그 기능 안 쓰고 여성이 여성 기능 안 쓰고 이거 다 문제가 있는 거야라고 이제 그 복잡한 고대 로마의 그거를 다 깨부수고 그냥 다른 기준으로 정리를 하는 게 저자가 볼 때는 또 나름의 혁신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성적 원래는 안 그랬으면 그냥 이 퀴나이도스 비판받았던 여성스러운 남성을 막 구체적으로 공격하게 되는데 필론도 그렇고 이제 그냥 소년의 문제에만 많이 공격하면서 이렇게 계속 가는 걸 보고 얘기를 하고 성경 안에서는 이제 아르세노코이테스와 말라코스라고 하는 요런 약간은 이 지금 노예제 성문화에서 그런 남성 매춘부의 역할하는 그런 역할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 같은 그런 언어들로 이제 비판을 당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주 6번에는 이제 필론이 주로 무엇을 비판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필론의 경우에는 아까 그 남성이 이제 여성적 태도로 이렇게 할 때 실제 문제가 생긴다. 몸지 체질이 여기 뭐 책에 보면 오늘 복잡한 뭐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갖고 실제 이제 자연에 반하는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로까지 나옵니다. 바울도 뭐 필론과 100% 동의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비슷한 세계관 안에서 이런 걸 비판하지 않았을까가 있고 근데 이제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자유의지 문제예요. 자유의지로 문제를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교부들이 성적 욕망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거.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가 신 앞에 우리가 이제 그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를 이해하는 그러한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행위자의 어떤 책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져가는 게 신학적 담론이라는 게 주로 이제 이런 자유의 문제, 죄의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발전이 됐다. 그래서 순교자 저스틴도 되고 유스티니스도 되고 AD 100년에서 165년 여기 각주 8번에 보면은 만약 인류가 그들의 자유의지로 수치스러운 행위를 피하고 훌륭한 행위를 선택할 능력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들이 저지르는 어떤 행위에도 책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교부들이 영향을 주면서 뒤에 이레네우스, 알렉산드리, 클레멘스, 오리게네스, 카파니아 교부들 이거 다 중요한 교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좋게 보면은 이 히브리 이런 유대이면서 또 기독교 정성을 기독교라는 말도 애매하고 유대라는 말도 애매한데요. 어쨌든 초기 형성기라는 말도 쓰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 어쨌든 이게 종교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유대교와 기독교 각각의 줄기를 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게 초반 500년의 역사라고 보거든요. 그때 어쨌든 요 신학 기독교 그냥 말 쓰기 헷갈리니까 기독교 신학자들은 어떤 윤리적
우리가 다른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 때문에 구분. 그때 그거를 강조하는 테마는 사실 자유잖아요. 또는 사회적으로 매춘 가서 하고 가서 소년회 하고 뭐 하는 거. 근데 그걸 네가 정찰해서 안 하려면은 생각해봐. 하나님이 너한테 뭘 줬냐? 자유를 줬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를 이제 가져가는데, 근데 이게 좀 복잡해지는 게 어거스틴을 가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4세기 중요한 교부잖아요. 그때 초기 어거스틴도 본인도 성문제 때문에 되게 고민했잖아요. 그 고백론이라는 거 보면은 어릴 때 막 자유롭게 막 살다가 그냥 하는데, 이제 처음에 당연히 자유주의 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조금 과도하게 신학화된 게 또 원죄 문제부터 전적 타락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안 될 것 같아. 그런 능력을 잃어버렸어. 라는, 이게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이제 뒷부분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것도 복잡해지는 게 개인윤리도 개인윤리인데, 아까 얘기한 그 매춘이라는 그 시스템이 사실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를 자유주의와 종교죄의 문제로 다 갖다가 가져가면 이거 어떻게 사회에 적용하냐, 이제 이런 문제의 갈등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클레멘트 쪽 이야기 가도 이게 앵크라테스주의자라고 하는 극단적인 또 금욕주의자들이 나오고, 이 클레멘트 교부는 근데 금욕을 하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결혼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관계를 갖거나 하는 거는 자녀를 목표로 하는 결혼 관계 안에서만 해야 된다. 또 한쪽은 그것도 안 된다. 모든 그런 관계 다 안 되는, 이런 완전 금욕주의가, 교부들은 이쪽이랑도 싸우고 저쪽으로 싸우면서 이제 막 이제 복잡한 일들이 생겨나고, 클레멘스의 경우에는 그래도 거의 책의 저자의 문장인데요. 이 문장 이렇게 페이지 몇 쪽 해서 한 거는 그냥 책의 문장 그대로 그냥 인용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도 근데 이 클레멘스도 수도원, 거의 사막 수도원 그 비슷한 그 수준이다. 결혼하고 자녀 출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면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엄청 수천 가지 명령이 있다. 여성들은 사교 모임 가려면 몸을 완전히 가려야 되고 뭐 어쩌고. 근데 이게 공평하게 남자들도 미동도 없이 앉아야 되고 아래 보고 다리 꼬면 안 되고 막 천천히 먹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엄청 이런 하면 안 될 것들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아까 앵크라테스주의보다는 이게 진보적인 거다. 약간 이런 느낌, 이런 고민.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매춘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사회적으로 해결할 거냐의 문제. 그래서 4세기 주교들은 필요에 의한 그런 거죠. 그런 사회적 필요일 수도 있고, 그런 거는 괜찮지 않냐 라면서 매춘과 노예제도를 이제 또 그 기독교 이제 세계가 좀 커지니까 이걸 또 사회가 어떻게 이걸 이게 뭐랄까 세계관화로 포함시켜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이것도 갈팡질팡한 것 같아요. 또 428년에는 강제 매춘 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또 매춘부들을 위한 회계라는 뭐 수도원 이런 설립도 있으면서 이제 왔다 갔다 되고, 요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법령으로 남성 매춘부는 특히 이제 불태워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학은 어떻게 바뀌냐면 매춘부지만 참여해서 회개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로맨스 소설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앞에 고전 1세기, 3세기 로마, 4세기에서 5세기 기독교 형성되면서 매춘이 처음에는 그냥 허용된 공공재로 가다가 점점 이제 죄나 아까 그 자유의지 담론이 커지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냐 가다가, 또 그거를 사회적으로 포용해주는 담론이 형성되다가 회개하는 매춘으로 막 이런 또 담론을 흘러가고, 동성애도 처음에는 하나의 이제 문제 그건데 이제 지위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게서만 문제 제기를 하다가, 이제는 중간에는 굉장히 법적으로도 공격을 하게 되는 기독교 형성 때 그런 문제가 있었고, 네, 결혼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 개념들이 몇 세기마다 계속해서 조금씩 포인트들이 변화되는 이런 맥락들이 있습니다. 그 뒷부분은 이제 법에 관한 얘기인데, 이게 맨 처음 고대 법으로 렉스 스칸디타니아 이런 게 있나 봐요. 근데 요거는 아까 그 그리스 소년의 문제가 이제 로마로 갈 때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좀 들어간 것 같고, 이제 실질적으로 효력이 나고 자료들 나온 게 이런 식으로
이런 어느 황제 시대의 어떤 법들, 여기 보면 이혼 문제, 동성간 관계, 남성 매춘부, 또 강제 매춘법에 관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마지막에 어느 때죠? 동성애에 대해서 포괄적 금지, 뭐가 됐든 500년쯤 되면 더 법적으로 좀 유스티니아누스네요. 되는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성적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재개념화가 있다.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이런 담론들이 바뀌면서 그래서 수치는 유기적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어떤 정서적 도구, 우리 그 정동 정치 경제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윤리적 판단, 행위자의 지위, 역할, 어떤 수동성의 능동성의 이런 걸 가지고 있었고, 근데 근본 체계에는 폭력적 착취, 이런 노예, 여성 거기에 대한 불평등 내재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기독교는 이 토대를 이제 자유의지라는 담론을 통해서 윤리 비판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우린 신 앞에 책임을 지는 도덕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음행이라는 단어로 그 앞에 있던 여러 시스템 그런 성윤리 담론을 깨부수고 재구성하게 되는데, 문제는 역설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뭐냐면 기독교가 점점 세계관이 되면서 이게 좀 권력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수치가 사회적 낙인을 통해 작동되는 건데, 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내면도 파고들면서 이제 법을 만들기도 하고 사회 안팎으로 모든 걸 규제할 수 있는 작동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복잡한 형태가 됐다. 그러면서 뭐 이 영향이 오늘까지도 가고 있다. 라면서 책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일단 내용 정리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유롭게 책을 읽으신 분 준비한 건 없습니다. 근데 아마 잡담할 주제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재밌어 보이는 주제들부터 편하게 얘기를 해보시죠.